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고요. 산업혁명이라는 사이클로 굉장히 큰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2025년에 기술 현황들을 좀 알아보고 그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지 하나씩 사례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을 전체적으로 보면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지나가면서 증기기관, 자동차, 컴퓨터, 4차 산업혁명인 지능정보기술의 시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 축으로 보면 우리가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크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석탄 에너지가 주로 쓰였죠.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유명한,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석유 에너지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석유 에너지는 중동이 굉장히 많이 덕을 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원자력이라든지 그 외에 풍력, 수력 등 대체 에너지가 많이 등장했죠. 지금도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인 현재에는 수소 에너지 또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2차 전지, 물론 3차 전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산업혁명을 관통하는 에너지 차원에서 새로운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게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보이는 것은 2차 전지 측면에서 에너지 분야에 한 획을 한국이 그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건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ICBM이라고 하죠. 미사일이 아니고 IoT, 클라우드, 모바일, 그리고 AI 이렇게 네 가지 기본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건 기술일 뿐이고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차원의 세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중간재라고 할 수도 있고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와 있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돈이냐 상품이냐 굉장히 이야기들이 분분하긴 하지만 세상을 크게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3D 프린터. 이제는 종이에다가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에 인쇄를 하는 시대가 됐죠. 그리고 옆에 보이는 것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요즘 빼놓을 수 없는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드론이지요. 드론. 드론에는 여태까지의 모든 기술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드론은 운송뿐만 아니고 전쟁에도 쓰이고 있어서 앞으로 드론의 활약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의 모습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지금까지의 컴퓨터와는 속도 처리 면에서 굉장히 큰 성능적 진보를 이룬 그런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를 깰 수 있는 것이 양자 컴퓨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것은 서로 간의 창과 방패 같은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회사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거나 또는 기존의 회사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변화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컴퓨터는 IT 부서에만 존재하는 그러한 기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사부, 제조부, 유통영업부, 재무부에 모두 다 사람 대신 컴퓨터로 처리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변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회사의 큰 화두가 되었죠. 거기에다가 인공지능까지 더해서 회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회사를 건전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들이 회사의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종도 생겨나게 되었죠. CDO, Chief
디지털 오피서라고 합니다. CAIO, 칩 인공지능 오피서라고 하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다루는 중역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새로 생겨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는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 재직 증명서를 떼려고 회사에 가면 인사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보면 챗봇을 이용해서 제가 스스로 재직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실에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들을 저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 나온 그런 만화인데요. 앞으로는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고 또 수시로 충전하는 그런 모습을 좀 재밌게 그려 놓았습니다만 사실은 저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의 일자리를 상당수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 라는 우울한 미래를 그리고 있기도 합니다. 또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일자리인데요. 일자리 중에서도 프로그래밍을 하는 일자리, 최근까지는 프로그래머들이 좀 공부만 하면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세상에 나오면서 프로그래머처럼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도 그렇게 또 없습니다. 인공지능한테 요청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제가 한번 프롬프트를 써봤습니다. SNS 데이터, 빅데이터이죠. SNS 데이터를 수집하는 파이썬 코드를 생성해 줘 라고 했더니 순식간에 트위터에서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저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AI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도 최소한 그걸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AI와 사람이 공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중에 관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AI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부터 관리하는 것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과거에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그런 쪽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는 모든 프로그램은 제작부터 관리까지 전부 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분야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찾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러 사람들이 재미있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하는 거죠. 저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해 보았습니다. 참 재미있죠. 그런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도 사실은 뒤에서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GPU 자원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한 장 사진을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공짜가 아니냐면 제가 저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적인 자료를 이미 노출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그런 자료들을 제공하고 저런 사진 서비스를 받은 것입니다. 저런 서비스가 현재는 공짜인 것 같지만 언젠가는 전부 다 유료화 될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을 재밌게 사용하는 측면 중에서 좀 유용하게 활용해 보려고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중학생들은 인공지능에다가 무슨 질문들을 할까요? 주로 공부를 어떻게 잘할까?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하지? 진로 어떻게 해야 되지? 성적을 어떻게 올릴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학생들이 너무 공부에만 내몰린 거 아닌가 하는 내용들이 이미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제공한 자료에 다 넘어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대학생들에게 해봤습니다. 대학생들은 어떤 질문들을 할까요? 대학 생활하면서 학점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중학생과 나이만 좀 들었지 별 다를 게 없었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대학생도 역시 인공지능한테 우리의 고민들을 다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게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은 어떤 실수를 할까요?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을 한번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번으로 나온 게 과도한 학자금 대출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미국 문화가 챗GPT에 입력이 돼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술과 파티 문화에 휘말린다라는 것도 대학생들의 고민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그런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챗GPT한테는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본 것은 인턴 사원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그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인턴 사원 입장에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GPT는 적극적인 태도,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시간 관리 능력, 팀워크와 협업 능력, 학습과 자기개발, 굉장히 교과서 같은 내용들을 답변을 알려주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 정도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사례여서 실제로 인턴 사원이 취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저녁 때 술 한 잔 사주는 멘토를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인턴으로 들어왔는데 회사 직원과 저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 사교적인 능력, 사회성이 좋다. 이렇게 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사부 직원과 친해두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인턴 지원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회사의 주식을 한 주라도 사서 주주가 한번 되어본다든지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후기를 올려본다든지 어렵겠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본다든지 또는 사장님이나 부장님을 따라해 본다든지 이것은 신입사원들도 많이 하는 내용인데요. 인턴 사원부터 따라 한다면 엄청나게 인턴 사원의 능력을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재 꼰대 스타일이긴 한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해야 취업하는 데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고 챗GPT하고 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기술이 저희 사회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보자면 내비게이션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내비게이션은 최근에 나와 있는 신기술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좋은 사례입니다. 단순한 지도를 넘어서서 지도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알려주는, 경로를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어디에 사고가 나서 길이 막히는지 또는 내가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중에 어떤 것인지 유료 도로와 무료 도로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등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솔루션들을 최대한 빨리 제공을 해서 운전하는 사람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꼭 그렇게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30분에 갈 수 있는 길을 거꾸로 1시간 동안 가고자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인공지능은 저에게 1시간 동안 여태까지 가보지 않은 길로 안내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겠지만 프로그램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오늘날의 인공지능들은 그런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부분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 로봇으로 변해서 사람의 모든 내용들, 섬세한 부분들까지를 대체하면 인공지능 사회가 심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에서는 이미 그런 곳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본 곳 중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만 커피를 마시고자 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고 제가 커피를 주문하면 로봇이 커피를 내리고 따라주는 그런 커피숍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커피숍이 굉장히 순식간에 많이 생길 거라는 그런 암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라 하더라도 어떤 부품이 닳아서 커피를 엎지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현재는 잘 대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 그런 경우에 스스로 다시 커피를 따라주고 미안합니다라는 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의 고도화된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술이 우리 세상에 들어온 것은 사실은 세상에 큰 충격이 주었을 때라고 봐도 다름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많이 나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한국 과학자 중에 한 분은 변기에 앉아서 아침에 일을 보는 동시에 변기에서 분석을 해서 저의 코로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 검출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없던 부분이지만 여기에 각종 센서와 인공지능이 더해져서 굉장히 정교한 솔루션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챗봇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례들을 짧게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 알약으로 유명한 이스트 소프트라는 사례를 들어드리면 이 회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가상 인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버추얼 휴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볼 때 뉴스 앵커가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뉴스로 접한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실제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죠. 지금처럼 가상의 세계가 발달하게 되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저의 가상화된 아바타들이 인공지능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런 버추얼 휴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챗봇은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인공지능 기계인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서 단순한 대답이 아니고 정교한 대답으로 갈 수 있고 또는 질문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즈넛도 지금 현재는 AI 회사로 계속 신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AI를 이용한 비즈니스 사례가 있습니다. 새로운 약을 하나 만들자면 과거에는 수년부터 수십 년까지의 시간이 걸렸던 게 사실입니다. 어떤 원료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신약이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AI를 이용해서 아주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단기간에 끝냄으로써 신약 개발에 획기적인 시간의 단축을 가져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메디리타라는 회사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교 교육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교양을 배우고 2학년, 3학년 때는 전공을 배우고 또 4학년 때는 다시 신기술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뭔가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시 공통교양 과목을 배우는 그런 형식으로 대학교의 교과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자, 기술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고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한번 봤는데 기술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인사부는 신입사원을 뽑는 큰 일들을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으면 한 50명 정도는 1년 이내에 그만둡니다. 신입사원들이 더 좋은 회사로 바로 옮겨버리죠. 특히나 요즘 젊은 MZ세대들은 그런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한번 뽑아놓으면 오랫동안 로열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지만 쉽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사는 신입사원을 뽑는 절차를 매번 다르게 해봤습니다. 서류 전형, 필기시험, 1차 면접, 2차 면접 이런 과정 안에서 면접하는 방법을 바꾼다든지 필기시험 난이도를 조절한다든지 서류시험에 블라인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회사에 오래 다닐 만한 사람을 뽑으려고 했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차 산업의 기술인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빅데이터는 뭘까요? 누가 오래 다니는 신입사원이 될까요? 그거는
이미 회사에 답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 오래 다닌 직원들은 어떤 직원일지를 가지고 그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과 유사한 신입사원을 뽑으면 그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오래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기존의 방법처럼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뽑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런 점수 절반과 기존에 오래 다닌 사람들의 모델에서의 점수 절반씩을 합쳐가지고 사람을 뽑는다면 굉장히 다른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불편한 진실도 알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최적의 부서 배치인지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오래 다닌다고 하지만 1년 안에는 그만두지 않을 수 있는데 5년 후에 그만둘 수 있겠다든지 이런 예상 재직 연수도 알 수 있게 되는 불편한 진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좀 뻥 뚫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사회적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톨게이트를 보면 톨게이트가 마름모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내고 지나가느라고 굉장히 여러 차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 현재 하이패스 같은 기능으로 전부 다 바꾸고 남는 공간에다가는 휴게소, 주유소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고속도로가 빨라지겠느냐? 이것도 역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모델을 만들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를 드나드는 모든 차량의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해보는 거죠. 몇 시에 어떤 차량이 몇 대가 다니는지를 다 분석을 하고 그런 차량마다 교통요금을 달리하는 거죠.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간에 다닐 때는 교통요금을 2배로 하고 야간에 도로를 다닐 때는 무료로 고속도로를 개방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 통행요금에 민감한 차량들은 밤에 무료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확률이 커지고 낮에는 그만큼 고속도로가 한가해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조금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해외의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냐의 사례인데요. 유럽의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와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케냐는 계약의 수준이 유럽의 수준과 달라서 정상적인 계약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냐의 행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케냐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을 통해서 문맹률을 낮추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케냐에 학교를 건설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맨 처음에는 궁금해서 여러 학생들이 와봤지만 결국은 학생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질 않아서 학교의 효과를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선진국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드디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다 공짜로 하겠다는 거죠. 교과서 지급도 공짜, 옷도 공짜, 심지어는 학교에 나오면 돈도 주겠다. 출석 장려금까지 내걸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준다 해도 오지 않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죠.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케냐 어린이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케냐 어린이들을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 있으면 힘이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기생충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또 알아봤습니다. 기생충이 많은 것들은 그 나라에 물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생충 구제를 위한 약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측정했습니다. 기생충 구제가 있고 난 후에 결석률이 25% 감소했고요. 그리고 $100당 전 학년 출석일이 10년이나 증가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주당 3.4시간 일을 더 했고요. 20% 상대적 고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세수 확대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또한 이것은
세계 기생충 구제 지원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유럽이 케냐와 계약을 하기 위한 단계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교육 지원이 세계 기생충 구제 지원까지 연결이 됐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빅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빅데이터, IoT, AI, 클라우드 이런 모든 기술적인 내용들이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들이 더욱 합쳐져 가지고 시너지를 만들고 더욱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